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지도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일요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선 양당 도당위원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양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여야 지도부 개편 진행 상황을 들어보고 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과 전북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전북의 당심도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전북 지역 권리당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76.81%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05%.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 인천, 부울경에 이어 전북에서도 독주를 이어가며 확실한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균형 발전 전략을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북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23%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고향인 전북에서도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원들의 강력한 목소리,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일부의 이야기와 주장,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경기와 서울 경선 이후 오는 28일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최종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를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과 변화로 거듭나고 단결과 화합으로 분열된 당 분위기도 추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면서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양당의 전북도당 위원장도 새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와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양당의 도당위원장과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운천 의원입니다. 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이제 두 분 앞으로 2년 동안 임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 우선 정 위원장님은 이제 두 번째 위원장직을 맡는 건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항상 우리 전북 도당위원장 뽑을 때는 중앙당이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니까 항상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까지 직무대행을 했고 이번에 진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당위원장을 공식 임명받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4명의 우리 시의원, 도의원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네. 우리 이제 또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협치를 크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의 한 축으로 도당위원장 역할을 잘 해서 전북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은 지난 주말에 선출이 되셨어요. 네네.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도당위원장에 선출이 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지금 전북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멸 위기 지역도 확장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번 우리 전북 도당은 이 현안 해결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내서 능력으로 도민들께 보답하는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었고요. 이제 여야 지도부 개편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장님, 앞서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아픈 일이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 정지를 당해서 네. 뭐 대표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인용이 안 되든 이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한 비대위 체제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중앙당에 맡기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예산 정국에서 우리 전북 우리 한병도 위원장과 협치를 통해서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제 역할로 생각하겠습니다. 전당대회는 가을쯤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기존대로 진행이 되려나요? 전당대회 문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한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도 낮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최근에 보면 광주방송하고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대선 당시로 돌이켜 보면 우리 전북 도민께서는 8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 환경이 다른 것이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와 우리 윤석열 당시 후보님과의 경쟁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셨고, 지금 환경이 다른 건 당내 경선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대선과는 달리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당내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낮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전북 그 전당대회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전북의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관심도가 떨어지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이냐. 물론 전당대회 초기부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세론이 자리를 잡아서 어떤 역독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당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35.7%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어떤 그 우리 전북 도민께서 우리 전라북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다른 그 여론의 변화 추이가 있는지, 이건 전당대회 이후에 도당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지역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전북은 어떤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명 후보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당시에 8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도 또 우리 전북 후보로 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득표율 1위를 해주셨거든요. 이후의 변화는 저희들이 구조원 시대도 열었고,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S워치 확충 중 현안 해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를 보더라도 저도 청와대 수석으로 있었지만 수석 포함 비서관들이 8명이나 됐고요. 저희들이 좀 지나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차관급 이상이요. 35명가량. 아마 이건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우리 전북 그 인재들이 등용이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재명 후보도 이 당 대표가 되면은 우리 압도적인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전북 특별자치법을 아주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공공의대, 뭐 새만금 관련 여타의 현안들을 사람인지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의 분석은 이런데 정 위원장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상대가 야당의 당대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실지? 여러 가지 방탄이다, 사법 리스크를 대항하기 위해서 대표가 나왔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민주당은 호남인데 경북, 경남, 부산이 보통 득표율이 한 60%, 59% 막 나왔거든요. 근데 호남 지역이 온라인 득표율은 17.3%. 네. 그다음에 전체 권리당원 투표율도 35%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35% 고박이 75%를 받았어도 득표율로 보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25% 가지고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5%의 무투표를 하신 분들에 대한 건 뭐냐.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나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인 호남에서 35% 득표율, 온라인 득표율 17.3%라는 거는 놀라운 얘기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한 걸 기반으로 항상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위원장님 분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물론 그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네. 정치 현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을까?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선 이후에 저희들이 패배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당내 선거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그 우리 도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이 대세론이 조기에 형성이 되면서 좀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현재 분석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뭐 정당이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게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정치 지형 도민뿐만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어떤 정치 관심, 혐오 이런 것들이 왜 부각이 되고 있는가를 지금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요인 분석하에 좀 희망을 드리고 정치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시점에 이제 어째 정치적인 논쟁거리보다는 저는 이번에 우리 정은총 의원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동 발의한 거는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함께 손잡고 전라북도 현안을 해냈을 때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 성과 이런 걸로 좀 정치의 중심 이슈로 저는 이런 시점에 그 평가 토대 위에 나아가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피로도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런 네. 분석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도부 개편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전북의 정치력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없다. 이런 지적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중에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원내 수석을 하면서 모든 당무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도 해보셨지만 정치적인 영역과 당무 관련된 영역을 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주로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워딩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최고위원의 어떤 주장은 힘있게 전달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무 영역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최고위원 자체가 현안 해결 능력과 직결된다고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최고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실무 상임위원회의 간사 이런 게 현안 해결 능력에서 훨씬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만 보더라도 우리 안우영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간사를 하셨고요. 이번에 김윤동 의원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간사를 또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 의원인 우리 윤준병 의원님, 그다음에 신영대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이 모두 예결위원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연속 예결소위 소소위에 들어가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전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임위나 각 예결위 중요 전 의원들이 이렇게 전방위로 뛰는 이런 지역도 저는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원팀으로 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고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고면에서 두 가지 쓴소리 좀 하나 하면 네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번에 후보 선출 때도 정세균 대표가 네. 여기 7%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 또 우리 고향에 있는 박용진 후보가 뭐 참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아니 좀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안 키워줘요. 아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도에 있는 분들을 좀 어떻게 키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없고 대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또 정치력이 약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김관영 도지사 출범하고 우리가 한번 협치를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한병도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협치의 첫 과제물로 특별자치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제 일반 이제 법안을 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뒤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전북 정치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 취임이 이제 100일이 지났고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뭐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지면 거기 관계기관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41개 단체의 장이 있는데 한 명도 바뀐 게 없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뽑아주신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방시대다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시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그다음에 지방분권위원회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김사일 위원장이 그만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수위해서 이거 빨리 만들어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어간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거를 바칠 수 있는 지금 그런 조직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서 9월 달 정도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시대를 위한 모든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참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첫 출범해가지고 몇 달 동안 거의 그런 등등을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도민들께 그런 내용도 좀 헤아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덕수 총리 전북 방문하셨잖아요. 그때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임명되면 연금공단 이사장하고 연대해서 연금개혁도 해야 될 사안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오셔서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 있는 얘기를 못 드린 것도 아까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연대해가지고 지방시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족하지만 이 정부 조직이 제대로 짜여있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짜여진다면 적극적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후반기 국회도 이제 원구성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아까 상임위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뭐 간사도 맡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되지 않은 상임위도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요? 예, 이번에 우리 전북 의원님들의 상임위 평가를 보면 네. 저는 뭐 100점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상임위에 두루 배치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인기 있는 상임위가 대표적으로 국토부에서 있죠. 네. 있고
또 그 산업통상 중소벤처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 신영대 정운천 의원님이 계시고 국토위에는 우리 김승우 의원님이 계시고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에는 제가 있고 또 우리 금융도시 관련된 이걸 추진하는 데는 정무위원회에 우리 또 김성주 의원님이 계시고 또 우리 전북은 역시 대표하는 게 문화 중심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상임위인데 여기에 또 우리 그 김윤덕 의원님과 함께 이용호 의원님이 또 간사까지 맡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역시 가장 중요한 농도이기 때문에 이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에도 안호영 의원님, 윤중병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이 배치가 됐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위원회에 5명의 국회의원이 전남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예결위를 보더라도 우리 정운천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저도 들어가 계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면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전북 의원님 전부 포함 그 10분이 계시는데 이 10분이 상임위를 모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 상임위에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됐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 행정안전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번에 추진을 하면서 제가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행안위의 법안 소위 위원장을 공동 발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위원들도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동 발의를 해주셨거든요. 이분들이 상임위원회를 열면 첫 번째로 본인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일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는 심의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제반 여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행안위원회에 우리 전라북도 의원이 없지만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뛰고 설득하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보다도 이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상임위는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이 많이 배치됐지만 이후에 부족한 상임위도 우리 정운천 의원님 포함 이용호 의원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똘똘 뭉쳐서 하면 저는 얼마든지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성과를 더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원팀 정신을 전북에서 한번 제대로 구현을 해보자. 그럼 나머지 문제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는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또 한 가지가 공공의대 문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에 그 이전에는 김성조 의원이랑 활동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이 상임위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배치됐다면 더 좋겠지만 행안위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요. 공공의대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그 특별자치도 문제처럼 우리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장들과 면담을 하려고 김성주 의원과 함께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간사를 원내 지도부에서는 선임을 했지만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인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사가 이루어지자마자 이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민주당 소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과 면담을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에 이게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그 의사협회와 이견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 의사협회와 코로나19가 좀 정리가 되면 이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도 법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상정은 됐었지만 첫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절차와 좀 토론을 더 해야 된다는 여러 의원들 주장이 있어서 그때 합의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또 그 법안을 내주신 게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용호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또 협치의 틀로 하면은 우리 특별자치도처럼 저는 이것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목표를 좀 두 가지를 좀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좀 도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김종인 위원장 이후에 소진 정책을 펴면서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플랫폼을 만든 게 뭐냐면 제2지역구 갖기 운동으로 해서
동행의원 제도. 네. 그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어요. 전라북도만 해도 각 시군 단위로 한 명씩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게 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6곳에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외에 예를 든다면 뭐 정무위원회는 군사안을 담당한 송석준 의원이 동행의원으로 있고요. 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삼선 김상훈, 저 대구 이렇게 있고 또 교육위원회는 서병수 부산 이분이 이제 부안 국회의원으로 돼 있고 또 김석기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이렇게 충분히 보충을 할 만한 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뭐 이번 김관영 도지사님이 우리 명예도민을 다 주시겠대요. 그래서 협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여기는 선출은 안 됐지만 이용호 의원이 저희 당으로 하고 제가 비례대표지만 이 전라북도에 총괄을 해서 뒷받침을 하니까 이제 우리 한 명도 도당위원장하고 이 협치 김관영 도지사하고 협치 이런 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이 네.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도민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면 아무래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임위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또 전주을 재보궐선거 네. 이 얘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대표 후보들이 전북 방문할 때마다 기자들 다 질문을 했었죠. 네. 전주을에서 민주당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저 이제 도당위원장이 선출이 되면서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총선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은 도당위원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도당이 네. 권한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물어보면 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그렇고요. 우리 민주당이 기본에 충실한가, 원칙에 충실한가, 그리고 약속과 신의를 잘 지키는 기본 원칙하에 또 그 전주 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의 의견을 다양하게 취합을 해서 제 의견 포함 당 지도부에 전달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일단 박용진 후보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정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태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양 후보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네. 을 지역 현황에 대한 어떤 전체 보고나 당무 보고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마 이제 도당에게 그 의견을 물어오면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충실하고 우리 도민들과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주을 전 지역구시잖아요. 공교롭게도. 그거 하나를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 드리면 3년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그렇게 성 문제로 귀책 사유가 있는데 그 당원을 무시하고 공천을 해서 분명히 민주당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번 6.21 지방선거에서는 7명의 국회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은 전부 공천을 안 했습니다. 네. 또 저희 당에서도 대구의 곽상도 의원이 귀책 사유가 있는 바람에 거기서 공천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도덕성의 문제로 당원에 넣어 있는 거를 공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1년 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 1년 전에 그 문제로 뭐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뭐 문제가 좀 많은 분이 절대 오히려 그러한 공천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시하고 제 문제 제가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회견을 하셨잖아요. 연말이나 연초쯤 결정을 하겠다. 아니 저는 사실은 2010년에 뭐 당선된다고 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정치의 문제가 지역장벽이기 때문에 지역장벽의 쌍발통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떨어지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2번 떨어지고 당선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 선거에 저는 마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내년 만약에 이렇게 협치를 주장하고 또 협치에 의해서 도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협치의 축인 제가 만약 출마해서 낙선을 해버리면 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과연 그게 정말 이게 권장을 해야 할 일인지 하는 문제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열심히 협치를 위해서 일하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특별자치도라든지 공공의대 관련 전북 현안 좀 짚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북 현안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개편되고 이제 상임위도 배정이 됐고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협치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각각 대표 발의를 해서 특별자치도 추진하겠다 밝히셨단 말이에요.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그 협치의 그 성과물이 단순히 이 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가장 큰 거였던 이제 공모 사업에서 거기 새만금의 테스트 베드 광속으로 가는 그게 9천억이나 되는 그거를 우리가 땄어요. 앞으로 9조 8천억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 테스트 베드를 땄는데 또 두 번째로 또 익산의 청소년 종합 디딤돌 센터 이런 것도 협치에 의해서 성과물을 냈어요. 네.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등등이 하나하나씩 쌓아가는데 이번 특별자치도도 우리 도당위원장 한병도 위원장이 민주당을 맡고 저는 국민의 힘을 맡고 해서 또 법안을 일단은 공동 발의를 따로따로 발의해서 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행안위에서 또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 힘을 모아나간다고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죠. 다만 저쪽에 민주당 쪽은 국회의원이 보다 8명이나 있고 저희는 아주 부족하죠.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더 분발해서 함께 협치를 해야 할 사안이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위원장님도 그 공동 기자회견 한 거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일단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특별자치도는 우리 전북의 그 법적 주의를 보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적 경제적 특성에 맞는 어떤 자치권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이번 자치도 법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총리 소속으로 저희 법안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위원회를 들어서 그 균형 발전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또는 의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개정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전북자치도에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법안의 내용은 아주 같고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과 조문을 같이 할 수 없어서 약간의 차이를 둔 거지 공동 기자회견뿐만이 아니고 법안의 내용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원도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모두가 광역시 있는 곳은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메가시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안호영 의원이 대피 발의한 내용은 정부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예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이런 총론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후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더 이양하고 재정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 모델로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강원도를 할 때는 그 특징이 여야가 지방선거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그 선거 공간에서 추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선거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더 정운천 의원님하고 저거 발로 뛰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지금 전라북도 하나만 남았는데 네. 모두 메가시티로 묶이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됐는데 전북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 설득을 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능성이 높은 게 뭐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
그리고 또 행안위도 이미 다 됐고 어제 저희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우리 민주당의 주요 법안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박홍근 대표가 아주 흔쾌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더해주면 저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 네.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게 말씀하신 대로 하이퍼튜브 시범 사업 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했다는 소식이 또 얼마 전에 예. 들어왔는데 하이퍼튜브 뭐 미래 이동 수단 그리고 예. 굉장히 뭐 진공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거리간 이동을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 네. 있는 곳에서 KTX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게 1200km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했는데 17분의 1로 축소 모형 실험을 했는데 1200km가 나왔고요. 이건 권총 총알보다 빠릅니다. 비행기보다 빠르고요. 그러면 이후에 교통체계의 큰 변화와 이 철도 시장을 저희들이 미래 세대에 한국이 준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요. 20분이면 갈 수 있고 우리 서울에서 익산 네. 전주가 이제 한 15분 내면 옵니다. 반나절 생활권이 아니고 1시간 생활권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우리 전북에 왜 좋냐. 미래 사업을 선도하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9천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 도청의 분석 결과로는 거의 9조 8천억 원에 20년 동안에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설이 오면 관련 연구소, 또 관련 기업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 전북을 위해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서 우리 전북이 경쟁을 뚫고 이번에 유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도 큰 희망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정치권에서도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냥 정말 미래의 핵심 교통 수단인데 네.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인수위에 우리 제가 부위원장으로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래서 그게 하이퍼튜브가 안 들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6개 실천 과제에서 플러스 20개 실천 과제를 공약으로 집어넣으면서 하이퍼튜브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큰 이제 틀을 잡았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도 그러한 이제 공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그 김관영 도지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 대로 9조 8천억의 생산 유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결정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그 익산의 디딤돌 센터도 그렇고 이거도 그렇고 이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되는 얘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잘 협치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센터 유치 이후에 또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결정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쭉 진행되는 것이니까 결정된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첫 단추를 깬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9천억 원의 예산이 큰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절차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철도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랑 부처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이미 준비를 네. 도와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이제 주요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북 공약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 앞서도 지적은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정말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문제거든요. 하나 더 얘기하면 공공의대 문제는 남은 지역구로 있는 이용호 의원이 네.
오히려 우리 당으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의대 좀 의사협회하고 네. 이 쟁점이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 이용호 의원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이용호 의원이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다시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순서다. 이렇게 봐서 기대하십시오. 네, 저희 민주당에서도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그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을 설득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미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의 정책적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정을 했고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도 처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뭐 경쟁 이런 걸 떠나서 하나 된 마음과 네. 얼마든지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도당위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남원에 여야 합심해 주셔서 꼭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지역균형 발전, 금융 중심 인프라, 군산 산업단지 특화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협치와 상생을 통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전 도민이 온 힘을 모아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여야 모두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서둘러 안정돼 민생, 경제 안정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전북 현안은 항상 뒤처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시대에 50년 동안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소득 최하위 인구 소멸 지역. 윤석열 정부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앞서 그 전북 현안 짚어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실 뭐 정치권의 대응 또 예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제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네. 32년 만에 처음 당선됐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서 예산 폭탄 열목하겠다. 심지어는 제가 농성까지 단식 농성까지 가면서 예산결산위원 소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7년째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는데 한두 번도 못 한다는 예산결산위원을 지금 7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동행의원 우리 전북 동행의원 중에 3명이 또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러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7번 제가 하면서 예산에 대한 그 맥을 잘 짚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한병도 위원장도 예산결산위원이어서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되면서 부채가 400조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 늘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전라북도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지금 기간이 내년 정부 예산안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성적표를 받아 보실 텐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요? 방금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 너무 빠른 긴축 재정을 네. 추진을 하면서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발굴하기가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재정 확장 정책을 폈던 이유는 핵심적인 건 코로나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어느 곳이 확장 재정을 피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확장 재정 속에서 우리 부채 규모나 이런 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를 했느냐라고 평가를 해보면요. 2020년도에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130%입니다. 일본의 부채 규모는 250%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규모는 아마 47.9%, 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총량만 따져봤을 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돼 있지만 물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요. 외국의 자산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부채 규모를 자산을 매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47.9%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국가 채무 GDP 배율을 분석을 하더라도 한국은 절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됐느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그 해제는 했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완충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긴축을 해버리면 그럼 세원 확보를 위한 지금 반영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기업에 대한 그 법인세 감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종합부동산세로 아마 세수 확보에도 정부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총체적인 긴축 재정은 아마 국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과 지자체에서도요 아마 좀 있으면 집단 목소리를 낼 정도로 신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긴축보다는 단계적인 이런 재정 정책을 정부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이 문제는 한번 따로 주제를 만들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 위원장님, 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도당위원장의 책임을 맡고 오늘 저는 다리 밑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당원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낮은 자세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로 도당위원장을 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효천 다리 밑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취임식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큰 이유는 이제 협치를 통해서 우리 전북의 현안을 실타래를 풀자.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어떤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전북에서 확대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전북 현안에 대한 실타래를 푸는 그런 현안 해결 능력을 보이는 그래서 도민들께 보답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새 임기를 시작하는 양당 도당위원장 두 분과 토론 함께 했습니다. 새로 개편된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전북의 현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길 이번에도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